안녕하세요. 전 올해 63살의 나이가 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으신가요? 전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전 정말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현명한 사람이라 내조를 굉장히 잘했고, 자식들도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면 둘 다 아빠라고 대답을 해주곤 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제가 저희 가족들 가슴에 비수를 참 많이도 꽂았었거든요. 제가 했던 잘못은 바로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할 말이 없죠. 딸과 아들을 낳아준 현명한 본처인 아내와 예쁘고 늘씬하고 애교가 많았던 여자친구 사이를 저울질했습니다. 맞습니다.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이죠. 전 정말 어려움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가진 건물이 많은 부잣집이었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저는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자랐거든요.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조물주 아래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매달 월세만 걷고 그렇게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하고 살았고, 먹고 싶은 것들도 모두 먹고 살았어요. 아내는 제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데다 똑똑하기까지 하니 제가 졸졸 쫓아다녀서 겨우겨우 결혼에 성공했죠. 아내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주위 사람들이 아내 보고 남편을 무슨 하늘처럼 대하냐고 무스객 소리도 하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요. 원래 아내는 자신의 꿈은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현모양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듣는 날이 되면 저를 하나하나 챙겨주고 그러는 것들이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영화 명대사가 있듯이 제게 쏟아부어버리듯 내려꽂히는 아내의 큰 사랑이 어느 순간 제게 족쇄처럼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좋은 사람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아내와 저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번 의식하기 시작해버린 말하기 힘든 그 갑갑함은 점점 커져만 갔고, 아내의 사랑이 느껴졌었던 모든 행동들이 어느새 전부 집착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갑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술렁이던 도중 제가 투자를 했었던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순식간에 정말 큰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치솟은 자존감과 더불어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자존심까지. 돈이 많으니
여자를 만나는 것도 참 쉽더군요. 술집에 가서 예쁜 아가씨를 한 명 보게 되었는데 주책 같겠지만 정말 홀라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명의로 된 집도 한 채를 사주었고 술집에서 빼낸 뒤에 그곳에서 살게 했죠. 점점 아내가 있는 집으로는 들어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에서 겉돌기 시작했고 어느새 평일은 그녀의 집에서 주말엔 아내의 집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제 변화를 가장 빨리 눈치를 챈 사람은 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주었던 아내였어요. 하긴 모르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죠. 아내는 천성이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불륜을 걸렸던 날 저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고 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예상을 비웃듯 빗나간 행동을 하더군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묻더군요. 이혼하고 싶냐고 말이에요. 전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이 말이 되냐고 소리까지 버럭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정으로 제발 돌아와 달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냐고요. 이런 사람 아닌 거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 얼른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더 이상 자신을 비참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불륜을 딱 잡아뗐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냐고.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내게 이러냐고. 제가 그런 헛짓거리를 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제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천천히 그녀와 정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내뱉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답은 아내가 정해놨을 거예요. 제가 가정으로 돌아올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 정도라도 말을 했다면 아마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려보니 그때 아내의 눈엔 원망과 배신감이 한데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아내보다 애인이 주는 자극적이고 짜릿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내는 그 이후에도 묵묵히 제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원하기도 하고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바뀌겠다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기도 했죠. 아내는 돌아와 달라 애원할 때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그러다 천벌받아 라며 저주하기도 했지요. 아내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변화해가자 전 점점 아내를 더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치게 만든 건 저였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정말 속이 답답해졌고 질렸고 미칠 것 같았어요. 주위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길에서 소리를 빽 지르는 아내가 너무 창피했고 부끄러웠어요. 아내를 보면 속이 갑갑해지고 얹힌 것처럼 꽉 막힌 기분이었다가도 애인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하는 것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정말 즐겁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그러다 아이들은 점차 커서 이제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들과 딸이 엄마를 번갈아 가며 돌보았나 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제 여벌의 옷을 두기 위해 아내의 집으로 갔어요. 항상 집으로 들어가면 아내가 총총 뛰어나와서 웃으면서 여보 왔어요 라고 제게 인사를 건네야 하는데 아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집에서 늘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하던 밥 냄새도 안 나고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아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콩콩 뛰고 그러더군요. 집 구석구석을 뒤져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점차 다급해진 손길로 방이란 방은 다 뒤졌죠. 그런데 제가 아내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욕실이었어요. 숨이 꺼져가는 아내를 본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급히 아내를 꺼내 어깨를 흔들었지만 미동이 없었고 아내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더군요. 패닉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정말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더군요. 심장에다가 귀를 대어보니 심장도 작게 뛰고 있었고요. 저는 급하게 수건으로 아내의 손목을 감싸고 지혈을 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빌었습니다. 죽지 마라. 살아줘라. 내가 미안하다.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장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새하얀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 참, 우리 아내가 고생이 많이 심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적은 유서를 보니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빛도 없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무너뜨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무엇을 망쳐버렸는지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 딸아,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들은 아들과 딸은 아내의 오빠이자 제 친구와 함께 다급히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귀하디 귀한 우리 동생, 네가 결혼 허락해달라 그랬을 때 너 뭐라 그랬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동생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냔 말이야. 이 나쁜 놈아. 꼴에 너도 투자 한번 성공해서 우리 동생이 우스워졌냐? 내 동생 눈 못 뜨게 되는 날 너 죽고 나 사는 줄 알아. 어디 염치 없이 여기 뻔뻔하게 들어와. 당장 안 꺼져? 라고 소리치면서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미안 이라는 한마디만 작게 내뱉고 병실을 떠났어요. 아들과 딸이 절 뒤쫓아와서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때문이야. 이게 전부 다 아빠 때문이야. 이럴 거면 엄마랑 이혼해, 제발. 대체 왜 엄마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우리 엄마 저녁마다 오지도 않을 아빠 기다리면서 저녁 차렸다 버렸다를 미친 듯이 반복했고, 입지도 않을 셔츠 언제든 입기 수월하라고 하나씩 일일이 다림질도 하고 살았어. 아빠가 그랬던 엄마를 알아? 이혼하라는 우리들 말에도 아빠는 가정으로 돌아올 거란 사실을 믿고 있다며. 아빠가 돌아왔을 때 함께 웃으면서 맞이하자고 했던 사람이야. 이젠 우리도 아빠 더 이상 아빠 취급 안 할 거야. 엄마한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를 제일 존경한다는 아이들의 눈은 이제 눈물을 머금은 채 원망 섞인 눈길이 되었고, 제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더군요. 근데 정말 무슨 정신이었던 건지 그때라도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던 건데, 염치 없이 저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힘들었고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아들과 딸의 살뜰한 간호로 아내는 몸을 회복했고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아들과 딸 둘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의 이혼을 막을 방법이 뾰족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아내를 한번 찾아갔어요.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 차가운 표정을 짓고 단호한 노트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굉장히 말라 있었죠. 우아하게만 살아왔던 사람이라 항상 나이보다 젊게 보였었는데 얼굴도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 아내에게 저는 당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발 이혼해달라고 고개를 돌리고 우는 모습에 정말 미안했다 라는 말만 한마디를 남긴 채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위자료로 요구하는 것들 모두 주었습니다.
제가 죄를 사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들과 딸에게도 미리 건물들을 증여했어요.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말에도 꾸역꾸역 쥐어주고 헤어졌네요. 제 몫의 건물을 하나만 남겨놓으니 아내 대신 선택했었던 그녀도 절 떠나갔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더니 저는 그제서야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외면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멍청하고 미련했었단 사실을 말이에요. 후회에 사무쳐서 찾아도 가봤지만 정말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취급도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그러다 천벌받으면 어쩔 거냐고 저주를 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하늘에서 벌을 내렸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달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간암이었습니다. 간암 말기였고 왜 이제 왔냐는 의사의 말에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로부터 8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제게 6개월이란 시간만 남았네요. 의사한테 시한부를 판정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아내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구걸했습니다. 착한 아내는 절 만나기 위해 나와주더군요. 누군가는 제게 치졸하다 욕을 할지도 모르고 동정심을 이용했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아내에게 간암 말기고 시한부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당신에게 아픈 기억만 남겨주고 지우지 못할 흉터를 안겨줘서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정말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정말 끄끄 울었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가 밉지도 않은지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살자고 해주었습니다. 내가 밉지도 않냐는 질문에 아내는 미워요. 그런데 저는 곧 세상을 등진다는 사람 외면할 정도로 모질지 않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 제게 간암 말기에 걸렸다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당신 장단에 맞춰줄게요. 속아 넘어가 주겠다 이 말이니까 집으로 들어와요. 하더라고요. 역시 제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아내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2달째 아내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어요. 한 번씩 밤새도록 헛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통증이 심해 진통제 없이 단 1시간도 마음 편히 잘 수는 없지만 곧 고통에서 해방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저를 미친 듯이 거부하더군요. 자식이지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은 맞았기에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를 많이 닮아 마음이 참 많이 약하더군요. 암에 걸렸다고 하니 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가족들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지금도 매분 매초 미안하고 후회스럽네요. 요즘에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처만 줬는데도 아버지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다시 절 받아들여 준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서를 내러 갈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놨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6억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익자를 아내로 하기 위해 혼인신고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걸로도 제가 저지른 수많은 죄를 다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아내와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뿐이라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내와 아이들은 이깟 돈 같은 재산보다 다정한 한마디를 내뱉을 줄 아는 남편과 아버지가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모두 잘 아시겠지요? 다들 남의 마음에 비수 꽂지 말고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절대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본인에게 전부 어떻게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비록 저는 후회뿐인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에라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좋은 남편이 되는 법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은 쉬울지도 모르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